우리나라가 87년서부터 이제 대통령제를 통해서 제6공화국이 지금 진행 중인데 3번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 전직 대통령 감옥 간 경우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런 쪽만 맞춰서 보면은 다른 통치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대통령제랑 내각제가 어느 쪽이 더 이제 나은 거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3권 분립이 간단하게 산수를 해보면 정치 권력을 3개로 나누는 거랑 2개로 나누는 거랑 권력 집중이 어디서 더 많이 되냐? 2개죠. 그러니까 사실 내각제가 훨씬 더 권력 집중이 많이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싫어서 내각제를 하자라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오늘의 플러스 정치적 안정을 위한 길을 모색해 봅니다. 경실련의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비상계엄 사태 두고 참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요. 요즘 사태를 두고 이제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됐던 이 구조가 문제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이제 정치제도 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사실 정치제도 개혁, 뭐 특히 뭐 대통령제와 같은 통치구조 개혁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혹은 이제 정당의 공천 관련된 내용을 개혁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그 탄핵 수용 여부, 그러니까 탄핵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탄핵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그 결정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지금 이제 계엄 사태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진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제도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인과관계를 상정하시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조속히 수습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 내용들이 다 수습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복귀를 하면서 정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치 제도의 어느 부분을 바꾸면은 우리가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일종의 그냥 프리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시네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치 제도가 그렇지만. 다양한 정치 제도를 우리가 위계 질서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다양한데 어느 나라 거는 우월하고 다른 나라 거는 열등하고 또 다른 나라 거는 정말로 저거는 형편없는 정치 제도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월한 정치 제도가 뭔지를 알면 그걸 채택을 했겠죠. 근데 우월한 정치 제도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주어진 환경 하에서 우리가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주어진 정치 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이런 식의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탄핵 사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많이 집중돼서 그런 거냐? 우선 계엄부터 보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 혹은 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가 수반에게 계엄 권한을 주는 나라도 있고 안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헌법으로 이제 정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었습니다. 87년 헌법에.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 당연히 우리는 이제 분단 상황이고 그래서 외환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계엄을 선포를 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걸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좀 느슨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안위에 뭐 좀 큰 문제가 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자연재해가 생겨가지고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정해놓은 거고 그 정해진 조건 하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가장 핵심은 입법부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를 한 거고 그거는 문서에 적혀 있는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미비했거나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도에 대해서 오남용을 한 사례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도 궁금한 게요. 외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이번 계엄 사태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하지 않은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네. 비슷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1992년 페루 후지모리 대통령의 친일 쿠데타가 되겠죠. 예. 이제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었는데 예. 조금 더 많은 권력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 행사에 발목을 잡는 야당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군을 동원을 한 거죠. 이제 그 경우가 가장 지금 상황이랑 유사하다고 보고 그래서 정치학에서의 이런 뭐 쿠데타 혹은 뭐 내전 이런 쪽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번 12월 3일 사건은 네. 1992년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했던 친일 쿠데타와 내용이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뭐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확실히 이제 사례도 설명해 주셨고 내용도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탄핵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통령제 아닌 것 같아. 이 내각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87년서부터 이제 대통령제를 통해서 제6공화국이 지금 진행 중인데 뭐 3번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감옥 간 경우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이제 저 대통령은 임기 마치고 감옥을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게 지금 관심사인 정도의 상황이니 네. 이제 그런 쪽만 맞춰서 보면은 이 대통령제 말고 다른 통치 제도를 우리가 고안을 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개헌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제랑 내각제가 과연 어느 쪽이 더 이제 나은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내각제를 논의를 진지하게 해서 내각제로 바꾸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뽑죠.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일반 국민이 별도의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을 채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가 별도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제가 잘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3권 분립이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다음 입법부는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런 식이죠. 네. 근데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선거가 없는 거죠. 내각제에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그러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네. 정당으로부터 총리가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각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산수를 해보면 예. 정치 권력을 3개로 나누는 거랑 예. 2개로 나누는 거랑 예. 권력 집중이 어디서 더 많이 되냐? 2개 아닐까요? 2개죠. 그러니까 네. 사실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더 권력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싫어서 내각제를 하자라는 거는 네.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제는 그 3권 분립이긴 하나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가중치가 많이 가지만 내각제는 2개로 나누지만 내각이라는 그 구성원 전체에게 권력이 분산되다 보니 그게 좀 더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렇긴 하지만은 내각제에서도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 권력 남용의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대통령제랑 내각제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러니까 87년 헌법에 적혀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면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겸직이 가능한 예. 거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입법부 소속 구성원을 행정부. 장관인 행정부에 앉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분이 없는 게 내각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대통령제를 취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방 상하원 의원이 장관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입법부 구성원이 행정부 구성원과 같은 그 두 개의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순수 네.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의원에게 장관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받을 때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자기의 의원직을 포기를 하고 예. 버리고 그러고 이제 장관을 하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언제든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법부 소송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매년 국정감사를 할 때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 소속 정당이 어디건 상관없이 여당인 경우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비호하기에 바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바쁘고 이제 이런 구도가 생기는 것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제도 자체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일부 수용된 대통령제였군요.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 뭔가 고민은 되는 게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인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압박할 때 뭔가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외교 특사로 하나 보내자. 그래서 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이 논의를 할 때 그 원로분들을 쳐다봤었어요. 저도 그 회에서 배석을 했었는데 이럴 때는 누가 특사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정부의 구성원이 가는 거는 입장이 있으니 이게 특사 노릇을 못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직 대통령들을 통상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전박대도 안 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아 그거 해안이네요 하고 생각해봤더니 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죠. 이거 진짜 심각하다. 뭐 옥고를 치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제하고 내각제 무엇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거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그 폐해 혹은 이제 안 좋은 측면들이 많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운용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뭐 대통령제를 오래 유지를 해왔던 건국대서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했던 이제 미국 케이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요. 미국은 뭐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처럼 확정된 경우는 없고 뭐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뭐 이런 일도 없었죠. 근데 이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 1780년대에 만들어진 그러네. 나라인데 이제 그 이후 계속 거의 예. 200년 넘게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87년 이후 뭐 그 짧은 기간에 대통령 여러 명 감옥을 보냈고 네. 네, 그리고 여러 명 탄핵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 우리 실정에는 그럼 대통령제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는 있는데 근데 운용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1780년대 이후 계속 결점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예.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그렇죠. 기대치가. 예. 그러니까 우리 잣대를 적용을 하면은 사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감옥 가야 될 대통령들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고 우리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탄핵이 확정돼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의 사법화 뭐 내지는 뭐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컨센서스 합의를 못 만들 거라는 전제 하에서 네. 적당히 이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타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정치라고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은 없죠, 사실. 예, 예, 모든 사람이 예. 다 반대하는 정책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정책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예. 문제는 여기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죠. 네.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정치가 사법화되는, 그러니까 즉 정치 현상을 이렇게 타협의 논리로 보지 않고 법의 논리로 보시게 되거나, 예. 혹은 이제 진영 논리도 그냥 타협의 진영 논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 논리로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쪽도 손해를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네. 근데 저쪽에서 뭔가 강하게 하고 싶은데 저거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저걸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없애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들이 원하는 저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주는 대신 다른 나름 합리적인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다. 뭐 이런 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정치의 장인데 그게 지금 실종이 됐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 감옥 보내고 탄핵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보복의 악순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정치에선 선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한 번 한 일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된 다음 네. 6공화국 그 87년 헌법 체계를 좀 바꾸자.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내각제 논의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되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정치가라고 한번 생각을 했었을 때요. 가장 쉽게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거나 제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아주 손쉬운 방법은 뭔가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막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기했었을 때, 잘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에게 반대급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손쉬운 게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더 쉬운 일은 상대방이 제대로 뭔가 일을 못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저 친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될 맥락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외국에서도 그럴 인센티브 구조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그 선을 넘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예.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저쪽도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게 미국 정치가들이나 다른 나라 정치가들은 극단적인 대치까지 안 가는 게 그들은 뭐가 우리랑 다르길래 야 우리 적당히 선은 지키자라고 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미국도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문제이기 점점. 때문에 예.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트럼프의 뭐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뭐 바이든 아들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뭐 사면해주고 네, 뭐 이러는 그렇죠.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뭐 상황이 뭐 우리랑 미국이랑 뭐 엄청나게 지금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점점 사람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혹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라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정책을 보고 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갖고 선거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약간의 내용 차이들은 나라마다 있지만 모든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아무래도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 관련된 정보를 마음대로 이제 송출을 할 수가 있고 자극도 막 하더라고요. 자극도 하고 네. 그게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걸 구독하게 되니까 뭐 아시는 대로 뭐 유튜브에서 실험 삼아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 쳐보시고 한 5번 쳐보시면 알고리즘이 딱 잡혀가지고는 예, 그렇죠. 계속 저한테 이제 오잖아요. 맞아요. 예, 지구는 예. 평평하다라고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방면에서 시도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은 없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유권자들의 뭐 정파성 강화 혹은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신봉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걸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다음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제가 5년만 하고 한 분이 그만두시다 보니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것 같다. 지금은 큰 구조조정을 좀 한번 해야 될 텀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단기간에 효과 있는 정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 건데 이게 다 5년만 보고 달리니 이게 뭔가 잘 워킹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이참에 변경하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몇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 게 우선 그 4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네. 혹은 그 상황에서 미국처럼 한 번 연임까지 하는 거를 허락을 하자라는 예. 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선거인데 예. 이 선거는 사실 그 민주주의 운영 과정에서 이 심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대통령이고 그리고 4년 국회의원이고 네. 4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이래서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의 리듬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집권당이 잘하고 있으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뭐 집권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이 잘 못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정당한테 한시적으로 권력을 주고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선거기 때문에 예. 5년, 4년, 대통령 5년, 그다음 국회의원 4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미국처럼 그러니까 대통령도 4년, 국회의원도 4년. 그러니까 미국처럼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치르게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예측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예측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대통령 뽑아놨더니 별론 것 같다. 그럼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보자. 국회의원 때 이 당을 다수당 만들어줬는데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럼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보자. 이게 가능한. 네, 그렇네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정치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연임 그러니까 8년까지 주냐 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단임이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을 못 편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국가 정책을 누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 입법부는 입법을 하죠. 예.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행정부가 마치 법을 만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원칙적으로 없던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 국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정책을 펴고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속성 있는 정책, 장기적인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럼 대통령을 쳐다볼 게 아니라 국회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국회에서 정말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딱 들어서서 국정 기조다 해서 딱 어떤 리스트가 들어가면 그거를 웬만하면 그 여당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는 그걸 무조건 입법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만 쳐다보게 된 거 아닌가요? 왜 그게 그러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라서 여당 의원들도 네.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자신의 아젠다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할 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아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국회 홈페이지 다 개방돼 있거든요. 예.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발의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냐? 그러면 그건 진짜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예. 여기서부터 고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요.
이번에 또 한번 느끼게 된 게 삼권 분립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거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행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인데 차관이 또는 장관이 그 내용을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또 그 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 세부 내용 확정된 거를 막 그 여당이나 야당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막 거기서 공청회 같은 걸 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분명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부의 결정 사항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정부의 권한이 자꾸 입법부로 쏠려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죠? 그것도 사실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 법 제정 과정에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삼권 분립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에서 그 삼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입법권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해서 하는 게 이제 입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는 그걸 국회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랑 사법부는 국회에 비해서 당연히 엘리트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이제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덜 엘리트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국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심하게 얘기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 하면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 혹은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행정부랑 사법부는 잘 돌아가요. 근데 그 나라들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을 안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도 그러면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 정책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운영돼 왔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중국, 싱가포르처럼 가자. 오케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입법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국정감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정감사도 보면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려주는 게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자들이 행정부, 사법부에 상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주를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국회는 기자들이 상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기본적인 구도는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동안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행정부에서 저렇게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안으로 들였는데 이란 이안처럼 근데 왜 결정도 안 해주고 싸움만 하고 왜곡만 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투영할 수 있는 곳이 입법부니까 국회가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근데 사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주의를 이제 의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책 결정 과정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가 안 되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핵발전소 돌아가고 있고 핵발전소에서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들을 지금 발전소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영구 저장 내지는 중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핵 에너지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정책 전문가들은 안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핵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부지 선정을 한다고 어떤 특정 지역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중에 가장 결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즉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해봤는데 잘 돌아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보니까 전혀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예. 그러면 차라리 메시아와 같은 권위적인 정치인 하나가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관련한 지수 봤더니 스트롱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적한 문제를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입법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행정부 쪽에서 보기에 입법부가 지금 사안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실기하는데 저러니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든 행정부가 그럼 입법부를 그때그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안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오남용이 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뭐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거부권이라는 거를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준 거는 뭐 의회 견제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급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산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그러니까 급히 결정해야 되는 정책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국회랑 짧은 시간 내에 토의를 하고 그리고는 국회에 넘겨서 그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서 넘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만 결정을 하는 토의 없이 이런 식의 뭐 일종의 패스트 트랙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입법부에서 근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다 이제 행정부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 내용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이제 비토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 주도를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지고 그리고 그 결정권을 이제 의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좀 민주주의가 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제도가 미비했던 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도에 대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도 제가 궁금했던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저는 멀티 제네레이션 시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 X, Y, MG, 알파 세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만날 때 저랑도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 이걸 확실히 느껴요. 제 부모님하고 저랑도 또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가치관이 더 의회에 투영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도시의 지역구는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 하나고 저기 군소 지역에서의 지역구는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 하나가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군소 지역의 인구 한 명이 의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센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메조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다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걸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 또 이제 이론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나라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300명 국회의원 정원이 있고 그 300명 중에서 이제 254명은 전국을 254개의 지역구로 쪼개서 거기서 이제 1등을 한 사람만 국회의원을 보내는 소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46명은 비례대표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쓰는 두 번째 용지 그러니까 정당 지지 그걸 놓고서는 이제 그 각 정당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면은 수도권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더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 지역구를 나눌 때 254개의 지역구를 나눌 때 그 지역구를 나누는 이제 대원칙 중에 하나는 각 지역구 안에 유권자 수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원도는 거의 도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초구는 뭐 3개로 쪼개지는데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근데 강원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도 전체가 그냥 하나의 지역구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는 2대1 인구 비례가 2대1까지는 오케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구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강원도 지역구는 50만 명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2대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수도권에 너무 많이 쏠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뭐 저출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소멸이잖아요. 예. 근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대변이 돼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수도권에는 국회의원이 인구가 많으니까는 수도권에서는 많이 보내고 국회의원을 예. 지역에서는 인구가 적으니까 덜 보낸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방 소멸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안건, 어떤 법안을 논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회 구성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칠 것인가가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 소멸이 문제가 안 된다. 예. 그래 어차피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뭐 수도권에 일자리 많고 이러니까 오는 건 막을 수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막냐? 그냥 냅둬라.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지방 소멸이 문제고 그리고 지방도 어느 정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에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갖고 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도 또 예. 고려한 부분의 어떤 선거제도였다 이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당 문제도 우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양당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나라도 사실 봤더니 군소 정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정당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양당제 같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양당제도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죠. 예, 다당제여서 혼란스러운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못하다. 예.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좋은 거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양당제처럼 보이는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지역구 소선거구 제도, 지금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뽑는 예. 그런 이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비례대표의 비율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제 우리가 정당을 찍고 그리고 그 정당을 이제 얻은 득표율에 비례를 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보내는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구에서 뽑을 때는 보면은 이제 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누군지 알만한 양대정당 후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그런데 두 번째 투표용지 가면은 정당 이름만 쭉 적혀 있으니까 아이 네 뭐 양대정당 중에 한 명 후보를 지역구에서 찍었으니 이번에는 좀 뭐 나름대로 소신 있어 보이는 소수정당을 찍겠다 그래서 찍으면 예. 그럼 이제 소수정당 의원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를 조금 더 강화를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상당 부분 비례대표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또 뭐 마냥 늘리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늘려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논의를 하다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마다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현상 유지,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현상 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좀 특이하게 그 위성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어느 쪽에서 만든 정당인지 뻔히 보이는 이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천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지역구는 누가 좋아 보이니 그 사람을 하십시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지역이 구분되면 그 지역엔 대부분 어느 정당 사람이 당선되잖아. 이렇게 확정적으로 돼버리면 그냥 그 정당에 공천받는 게 중요한 거지 선거가 중요하지 않는 지역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조금 제대로 된 선거가 진행될까요? 뭐 제대로 된 걸 찾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고요. 공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당이 개입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당의 후보가 되는데 그 네. 당의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경선을 바로 유권자들 앞에서 하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선을 그냥 유권자들 앞에서 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놓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그 당대표,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인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네. 뭐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절대 당의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은 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이 사실 이제 그 선거에 큰 부작용을 만드는 요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게 안 좋은 거냐. 네.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에서 공천을 잘 하면 괜찮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비례대표 보면 비례대표 후보들 그 명부 만드는 거 보면 그중에서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할 만하구나 싶은 사람들도 거기 포함이 꽤 돼 많죠. 있습니다. 예,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흔든다.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된다. 그게 없애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뭐 밖에서 강제해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너무나도 뻔하고 허탈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유권자들이 잘 감시를 하고 비난을 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 정당 이렇게 공천하지 마. 음. 이 사람을 왜 공천했어?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천권 받기 위해 가지고 공천만 되면은 당선되는 지역구니까는 뭐 전략 공천이니 뭐 이제 이런 거들 그 경합지에는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기한테 이제 정당에서 네. 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이제 보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이건 네. 결국 유권자가 해야 될 문제고. 유권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위성 정당 같은 문제도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예. 위성 정당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권자가 안 찍으면 돼요. 유권자가 음. 위성 정당 안 찍으면 그 다음 선거서부터 양대 정당이 위성 정당 안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정치인들의 책임이 꽤 있지만 우리들도 책임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저도 이제 결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데 제도가 없는 나라 아닙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다 장점, 단점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치 안에 있는 사람과 정치 밖에 있는 유권자가 모두 그걸 잘 활용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할 텀이 온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좀 주제 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성숙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이걸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한 문제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정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지금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법의 내용은 뭔지. 우리 뭐 문해력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예,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 갖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나오거든요. 보면은 법안들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를 언론이 충분히 다뤄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고. 국회를 보고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언론도 이걸 도와주시면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란 봉투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 신문 같은 걸 펼쳐보면은 노란 봉투법의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주는 기사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몇 조 몇 항은 이거고 몇 조 몇 항은 이거고 이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주면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면 조금 정책에 기반한 사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움이기 때문에 예.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정치 관련된 논의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빼고 예. 그의 직책으로 대체를 해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 싸우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언론에서는 거기 법무부 장관은 누구 이름 있고 그렇죠. 이제 검찰총장 누구 이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 정당이 싫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되는데 지금 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이거고 검찰총장의 권한이 이건데 그러면 이들 간에 지금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직위에서 각각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리고 결국에는 법무장관의 편을 드는 게 맞냐 아니면은 예, 검찰총장의 편을 드는 게 맞냐 이런 거. 뭐 국회의장 그다음 국무총리 이것도 이름을 넣지 말고
분쟁이 생겼을 때 논란이 있을 때는 이름을 빼고 직위만 놓고서 한번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생각보다 답이 명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 근데 그거는 유권자들이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든 방송 요즘 보면 허탈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 의미 있는 직을 가진 사람을 불러놓고 어제 반대쪽에서 누가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런 말싸움을 부추기는 그 프로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허탈했는데 그렇다고 청취율, 시청률, 조회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거 하지 말라라는 건 너무 교과서적인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게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직만 얘기하면서 법무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것도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한 수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